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셀레나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셀레나는 마을의 빵집 주인이었고 그녀의 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빵이 맛있기로 유명한 이유는 단지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셀레나는 오븐 앞에 서기 전에는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빵을 굽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철학을 공부하는 젊은 여행자 이름은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셀레나의 빵집에 들러 그 유명한 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빵을 한 입 떼어 물자그는 큰 감동을 받았죠. 이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군요. 마치 행복을 먹는 것 같네요. 토마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토마스는 그 신비로운 맛의 비결을 알고 싶어 셀레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셀레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 빵의 특별한 맛은 제 의도에 달려있어요. 저는 빵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먹을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이 빵을 먹고 하루 동안 기쁨을 느끼길 바래요. 토마스는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셀레나의 말은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과 직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앤스콤의 이론을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셀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의도가 단지 빵을 구움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셀레나의 진정한 의도는 빵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토마스는 숙소에서 자신의 일기를 꺼내 그날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을 현실에서 체험하다니 셀레나의 빵은 그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걸작이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구움 직업을 넘어선다. 그녀의 진정한 목적은 그저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루를 밝히는 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토마스는 여행을 계속했지만 그는 셀레나의 빵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의도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셀레나의 이야기를 전하며 어떤 행위든 그 이면에 담긴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그 의도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셀레나의 이야기는 이 작은 마을을 넘어 많은 곳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내재된 진정한 의도를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셀레나의 빵은 모든 이들에게 단순한 빵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녀의 행위는 앤스콤의 이론을 증명해내는 살아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철학 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클럽은 매주 철학에 관한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마침 그 주에는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는 존 롤즈의 무지의 베일 개념으로 흘러갔죠. 여러분, 무지의 베일을 통해 진정한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문을 연 것은 이론을 철저히 믿고 있는 꿈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눈빛을 반짝이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초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지위나 능력, 자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듣고 있던 철학클럽의 회장이었던 엘리엇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들었죠. 그게 바로 윌리엄스가 문제 삼았던 부분 아닌가요? 엘리엇이 입을 열자 다른 회원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말이죠. 엘리엇은 테이블에 놓인 찻잔을 가볍게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인간의 상황에서는 맥락과 개인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지의 베일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상화된 조건을 제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엘리엇의 의견을 반박하려던 순간 누군가 안주머니에서 꺼낸 사탕 바구니를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여기 모두가 공평하게 사탕을 나눠봅시다. 롤즈처럼 베일을 써보는 거죠. 사탕을 제안한 멤버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각자 무작위로 사탕을 몇 개씩 집어들고 나니 엘리엇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점은 이렇게 랜덤으로 사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사탕을 더 갖고 싶은지를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우리가 사탕을 나눌 때도 귀족이든 평민이든 아니면 그저 사탕에 대한 개인적 애정 때문이든 그 모든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도덕적 판단은 인간의 감정과 맥락적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요. 모임은 그렇게 흥미로운 대화와 함께 그날의 단골 찻집에서 적당히 끝나게 되었죠. 각자 나가는 길에 누군가는 역시 롤즈 방식으로 랜덤이 좋긴 해 라며 웃었고 다른 이는 윌리엄스가 좀 더 인간적인 것 같아라고 수긍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엇은 모임의 주제를 떠올리며 침대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죠. 도덕 철학은 단순히 이상적인 세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발딛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여정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누군가 무지의 베일을 치우고 감정의 베일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알렉산더였고 그의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이 농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들판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는 것이 좋았지만 매일매일 변덕스러운 날씨와 주변 이웃들의 평가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를 떠돌던 현자를 만났습니다.
이 현자는 하얀 수염과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현자를 만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자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알렉산더는 물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에픽테토스의 철학, 내부와 외부의 구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농부여, 너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마치 날씨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늘의 비구름은 너의 통제 밖에 있다네. 그러나 너의 반응, 너의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너의 노력을 어떻게 할지는 온전히 너의 손에 달렸지. 알렉산더는 이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작물이 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또 이웃들이 농사를 더 잘 짓는 걸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비교와 걱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진 씨앗을 심고 잘 가꾸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걱정할 필요 없다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통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마을로 돌아온 알렉산더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씨를 원망하기보다는 날씨에 맞춘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을 심었고 햇빛이 뜨거운 날에는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또한 이웃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의 농사 방법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알렉산더의 농장은 마을에서 가장 잘 가꾸어진 농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비결을 물었고 알렉산더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맡기고 잊었죠. 그 후로 알렉산더는 마을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고 그의 이야기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부의 것, 즉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산지대의 한적한 마을에 에픽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에 책을 좋아하고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불렀지만 에픽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에픽은 작은 언덕 위의 고요한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때 세상을 떠돌던 철학자였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끔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에픽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흐린 눈으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픽,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이란다. 나는 에피쿠로스라는 현자의 철학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 참된 쾌락은 고통의 부재에서 시작한다고. 내가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우선 내 마음의 고통을 덜어내야 한다. 에픽은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덜 수 있죠?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첫걸음이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 늘 불안하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비워내면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에픽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많은 것들이 단순한 욕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픽은 그날 저녁부터 작고한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상의 감사거리를 한 가지씩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자신의 쓸데없는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몇 년 후, 에픽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은 채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 보며 미소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고 삶의 작은 순간에서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 찾아와 그가 말하는 마음의 평안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에픽은 종종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픽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품고 정의한 행복을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